한때 동아시아의 병든 사나이라 불렸던 나라에서 외부의 안보 경제 외교적 압박 속에서의 약점과 취약성을 가리키는 표현. 중국은 핵 보유국으로 부상하였다. 1964년 10월 16일 로프누르 사막에서의 단 한 번의 폭발이 세계 권력 균형을 바꾸었다. 그러나 906 계획의 눈부신 섬광 뒤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안보를 보장하는 전환점이었는가? 아니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군비 경쟁의 시작이었는가? 1964년 10월 16일 로프누르 사막의 사건을 돌아보면 중국은 사상 최초의 핵실험, 공거옥숑, 코드명 906 계획을 실시하였다. 이 폭탄은 내폭 메커니즘 강화된 우이-135, 핵심 약 22킬로톤의 추정 폭발력을 갖추고 있었다. 2023년 SIPL이 영함과 1964년 미국 외교관계사 FRUS에 따르면 이는 단순한 기술적 이정표가 아니라 전략적 전환점으로 중국을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와 함께 핵보유 5개국 대열에 올려놓았다. 이 사건은 냉전의 긴장된 국면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핵능력은 권력과 국제적 영향력의 척도로 여겨졌다. 이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중국은 대외 압박에 시달리던 개발도상국에서 세계의 안보 문제에 발언권을 가진 행위자로 지위를 바꿀 수 있었다. 그때부터 중국은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세계 지정학 무대에서 역할을 주장하기 위해 자체 핵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로프누르 실험은 과학기술적 의의뿐 아니라 중국이 열강 속에서 자신을 위치시키는 방식의 중대한 변화를 반영하였다. 그 폭발은 즉시 미국, 소련, 그리고 유엔의 주목을 끌었으며 국가안보문서 보관소의 기록자료와 1964년 외교관계사 회의록에 따르면 불과 몇 시간 만에 수많은 외교적 반응이 기록되었다. 건국 초기 중국은 경제, 사회, 안보 등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였다. 동아시아의 병든 사나이라는 이미지는 국제적 인식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이는 해외로부터 안보, 경제, 외교적 압박을 받는 약한 나라로 비춰졌다. 처음에 최고 지도자 마오쩌둥은 핵무기를 단순한 종이 호랑이, 실질적 가치가 거의 없는 힘의 상징로 여겼다. 그러나 1950년부터 1953년까지의 한국전쟁을 시작으로 중국군이 핵 보유국과의 전략적 억지력 격차를 절감하게 되면서 이러한 인식은 크게 바뀌었다. 이어 1954년부터 1955년까지의 제1차 대만 핵협 위기는 베이징 지도부로 하여금 자체 핵 억지력 개발을 진지하게 고려하게 만들었다. 윌슨 센터 디지털 아카이브가 번역한 1954년 10월 중국 정치국 회의록에 따르면 군 지도부는 인민해방군 PLA, 이 진먼 마주섬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워싱턴이 핵무기를 사용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동시에 소련과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하여 중국은 서방과 사회주의 진영 일부, 양쪽 모두에 직면할 가능성에 놓였다. 이러한 요인들은 핵능력 개발의 개념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이후 정책 결정의 기반이 되었다. 1950년대 소련은 과학 및 기술 역량 개발에서 사회주의 동맹국을 지원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중국은 우선 파트너 중 하나였다. 그러나 두 나라 간의 핵 협력은 단순히 이념적 연대의 결과가 아니라 모스크바 내부 정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1957년 친 스탈린 지도자들이 니키타 흐르쇼프에 대한 쿠데타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였다. 흐르쇼프는 권력을 유지했지만 소비에트 연방 공산당 내에서의 위신은 크게 약화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는 주요 동맹국들의 공개적 지지를 필요로 했고 공산권 내 중요한 균형추로 자리한 베이징은 전략적 요소가 되었다. 마오쩌둥은 중국의 핵야망을 진전시킬 기회를 인식하였다. 그는 소련의 원자폭탄 기술, 이론 설계와 제조 공정에서부터 연료 생산 라인까지의 이전을 제안했다. 그 대가로 중국은 1957년 10월 국제공산당 정상회의에서 흐르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로 했으며 이는 정치적, 외교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제스처였다. 1957년 10월 15일 양측은 공식적으로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소련은 연구용 원자로 우라늄 농축시설, 플루토늄 재처리 공장을 포함한 핵심 기술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중국이 핵기술을 확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게 해준 기초적 토대였다. 이 시기 동안 약 1만 4천 명의 중국 유학생 및 대학원 연구원들이 2158년까지 소련에 파견되어 과학과 기술 분야의 고급 교육을 받았다. 또한 약 3만 8천 명의 연수생과 근로자가 국내 공장과 연구소에서 기술 지원 프로그램 하에 훈련받았으며
이는 시노소비엣 기술 협력 문서를 종합한 Chinese Posters.net에 따른 것이다. 동시에 약 1만 1,000명의 소련 전문가들이 중국에서 장비 설계 설치 현지 기술 인력 교육에 직접 참여하였다. 그러나 1960년 양국 관계 변화로 인해 소련은 갑자기 원조를 중단하고 모든 전문가를 철수시켰다. 이 사건은 중국으로 하여금 완전한 독자 개발로 방향을 전환하게 만들었고 자체 원자폭탄 계획인 906 계획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초기 연료 인프라는 이미 우라늄 연구와 농축에서부터 플루토늄 생산까지의 기본적인 폐쇄의 체계로 구축되어 있었으며 이는 자주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물질적 기반을 제공했다. 이 초기 협력은 기술적 의미뿐 아니라 전략적 전환점이기도 했으며 불안정한 국제 환경 속에서 중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시험하고 핵 자급 기반을 마련하는 토대가 되었다. 소련이 지원을 중단하자 906 계획의 책임은 정계 국내 연구팀에 맡겨졌다. 이 노력을 이끈 인물은 덩자신, 1950년 미국 퍼듀대 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물리학자로 흔히 중국 원자폭탄의 아버지라 불렸다. 그는 해외에 남을 기회를 거절하고 조국으로 돌아와 국방과학기술을 건설하는 길을 택했다. 덩자신은 처음부터 세 가지 핵심 기술 돌파구를 확인했다. 연쇄의 반응을 제어하기 위한 중성자 물리학 효과적인 폭발 시스템 설계를 위한 유체역학, 그리고 극한 온도와 압력 해소의 물리학. 이는 핵물질이 최대 효율에 도달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은 가장 어려운 연구 분야였으며 이론과 실험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했다. 장비가 제한된 상태에서 복잡한 계산은 주판 줄자펜과 종이를 사용해 수작업으로 수행되었다. 계산 결과는 마대 자루에 보관되었고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 계산은 반복적으로 검증되었다. 연구팀은 열악한 생활 여건에도 직면했다. 장인의 도움으로 덩자신은 추가 식량 배급 쿠폰을 받았다. 그는 이 쿠폰을 비스킷으로 바꾸어 동료들과 나누었으며 이는 중요한 시기에 역량을 개선하고 팀 사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동시에 중국의 전략적 역량을 형성한 다른 핵심 인물들도 있었다. 수소폭탄의 설계자인 위민, 그리고 장거리 억지력의 토대를 마련한 로켓 과학자 첸 쇠선 등이 그 예이다. 1961년까지 이 계획은 세부 설계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도달했으며 이는 개념과 시제품에서 실제 실행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주요 이정표였다. 이후 즉시 생산과 연구의 중심지인 청해성, 제221 공장과 최종 시험이 진행될 로프누르 말랑기지 단지를 포함한 핵심 인프라 사업이 착수되었다. 2019년 미들베리 국제학 연구소 보고서와 1995년 SAPRI 영함에 따르면 중국의 첫 원자폭탄 조립은 1964년 8월에 완료되었다. 이 작업에는 재료 준비와 시스템 설치에서부터 안전검사에 이르기까지 여러 전문 기술팀이 동원되었으며 모든 과정은 엄격한 절차에 수행되었다. 마침내 그해 10월 16일 로프누르 시험은 내폭 설계와 U-235 핵심을 사용해 약 22킬로톤의 폭발력을 기록하며 성공했고 베이징은 공식적으로 핵 보유국 대열에 진입했다. 이 사건은 과학기술의 진보를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장기 전략과 지속적 투자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1964년 10월 16일의 핵실험 성공 직후 중국 정부는 유엔에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1964년 10월 16일자 중국 정부 성명에 따르면 베이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이 메시지는 국제사회를 안심시키는 동시에 국가의 새로운 국방 정책 입장을 알리는 이중 전략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안보 전략에서 원자폭탄은 통상전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 억지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목표는 영토 주권을 보호하고 외부의 군사적 압력을 줄이는 것이었다. 이 선언을 통해 중국은 자국의 핵 역량이 대립을 격화시키기보다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을 알리고자 했다. 이 결정의 정치적 영향은 국내외 모두에서 울려 퍼졌다. 국제무대에서 이는 중국이 핵 보유국으로서의 새로운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으며 이후 외교적 행보의 토대를 마련했다. 국내에서는 이를 당시 정부의 과학기술적 역량과 전략적 결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보았다. 오늘날까지 중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 피위부 회원국 중에서 전면적인 선제 불사용 정책을 선언한 유일한 나라로 남아있다.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핵 역량은 여전히 중국 국가 방위 전략의 기둥으로 남아있었다. 덩샤오핑 지도해 전략 우선순위가 조정되었는데
필요한 수준에서 핵 억지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군 구조를 개편하여 예산 부담을 줄이고 경제 개발에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었다. 1985년 덩샤오핑은 인민해방군의 현역 병력을 100만 명 이상 감축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감축 중 하나였다. 이 결정은 핵 억지력이 이미 전략적 안보를 보장할 만큼 충분하다는 믿음을 반영했다. 2025년 SIPRI 영함과 2023년 미국 국방부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중국은 약 6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2023년 이후 매년 약 100기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중 실전 배치되고 즉시 사용 가능한 것은 약 20기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별도로 보관되어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총 보유량은 2030년에 1000기, 2035년에는 1500기에 이를 수 있다. 또한 중국은 전략 인프라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체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2030년경까지 미국이나 러시아와 발사대 또는 사일로 수에서 대등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2024년 미국 과학자연맹 FAS과 2025년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는 추정한다. 그러나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에 강화된 군 내부의 반부패 운동은 투명성과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중국군 사력보고서 CMPR 2024년에 따르면 이는 전략 미사일 부대 현대화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단순한 수적 확장이 아니라 전통적인 방어태세에서 보다 유연한 억지력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점점 복잡해지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예방적이고 위험을 통제하는 안보 구조를 유지하면서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려는 야망을 반영한다. 최근의 자료와 관찰은 중국이 단순한 기본 억지력을 넘어 포괄적인 핵 전략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목표는 세 가지 핵심 요소, 지상 발사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리고 전략 폭격기 투발 능력로 구성된 핵 3위일체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첫 두 요소는 안정적인 배치 단계에 도달했으며 폭격기 능력은 억지 체계의 전체적인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여전히 개발 중이다. 20년대의 전략 기획자들은 이를 경보 발사 로우웨이 모델, 조기 경보 체계가 핵 공격 징후를 포착하면 즉시 대응하는 방식에 더 밀접하게 맞추기 위해 개념을 다듬고 있다. 이 접근법은 보다 적극적인 억지 태세로의 기술적 전략적 전환을 반영하는 한편 복잡한 국제 안보 환경에서 오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정적인 정책 메시지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미국 과학자연맹 FAS 2024년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2023년에 따르면 이러한 흐름은 중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을 빠르게 확장하여 2030년경까지 미국이나 러시아와 동등해지려는 목표를 보여준다. 로우 가이념은 선언적 정책 차원에서의 선제 불사용 입장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는 공격에 직면했을 때 대응 시간을 단축하고 점점 복잡해지는 전략 환경에서 억지력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적 조정이다. 1964년은 중국이 공식적으로 핵 보유국 대열에 들어선 역사적 이정표였다. 이는 수많은 노력과 결단으로 가득한 과정의 결과였으며 격동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향한 열망을 반영했다. 오늘날 중국의 핵 분야 궤적은 새로운 차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억지력 확장은 단지 국가 방위를 강화하는 것뿐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자국의 전략적 역할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와 함께 전략 균형과 국제 안정을 유지해야 하는 도전도 뒤따른다. 당신의 생각에는 중국의 핵 프로그램이 안정의 도구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긴장의 원인이 될지를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일까? 그것이 성장하는 군사 억지력일까? 국제적 통제와 투명성 메커니즘일까? 아니면 전략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주요 강대국 간의 협력과 대화일까? 분석적 관점에서 중국의 핵 여정은 조직 역량과 장기 비전의 증거인 동시에 통제와 투명성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사례다. 새로운 시대에는 기술 발전과 위험 관리의 균형이 한 나라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안보를 보장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란에 남겨주세요. 이 분석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알림벨을 켜두어 세계 안보를 형성하는 전략적 전개에 대한 심층 콘텐츠를 계속 팔로우하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